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요약해드렸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 답안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고 오늘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드리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의 종류와 기능. 여기서 이제 그림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오전에도 설명드렸던 건 변전소면 변압기 있고 거기에 모선이 있고 거기에 콘덴서 있고 거기에 차단기 있고 차단기 2차 측에 전동기 있고 전동기에 CT가 달려 있어서 보호계전기가 차단기를 떨어뜨리게끔 되어 있다. 그럼 첫 번째 변전소의 종류 부분에서 변전소가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 발전 설비, 수송 설비, 수용 설비 이렇게 나와진다고 그랬죠. 전력 계통은. 그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변전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냐, 그죠? 전압의 변성과 조정을 한다. 모선에서 전력의 집중과 배분을 한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배분을 한다. 그리고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검출해가지고 차단을 해주는 역할들을 한다. 그게 이제 기능입니다, 결국은. 기능. 그래서 딱 가서 보시면 여기 기능 부분에 기능을 먼저 가서 보시면은 전압의 변성과 조정을 한다. 전력의 집중과 배분을 한다. 전력 조류를 제어한다. 송배전선로 및 변전소를 보호한다. 그 그림을 가지고 기능은 됐는데 이제 정의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냥 발전해서 발전된 전력을 송배전선을 통해서 수용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압을 승합 또는 강압시키는 것, 전압의 변성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력의 집중과 배분을 한다 이거죠. 송전력을 집중 연계해서 수용가에 배분시키는 거. 그리고 그 두 개, 아까 그 기능 부분을 여기다 4개로 써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통해서 그 각각의 그 변압기를 통해가지고 수용가 쪽에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냥 써주신 겁니다. 그냥. 내용적으로. 변전소의 종류는 여기도 분류를 하는데 아까 오전에는 기구상, 시간상, 용도상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설명드렸고 얘는 용도 어떤 용도를 쓰냐? 송전용으로 쓰냐? 배전용으로 쓰냐? 어떤 용도를 쓰냐 이거죠. 변전소가 발전소에서 송전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 안에 변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송전용 변전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용가 근처에 변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배전용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전압의 레벨이 틀려집니다. 여기는 보통 승합을 합니다. 여기는 강압을 합니다. 근데 송전용도 이제 중간에 송전용이 또 있죠. 1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송전용도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 있는 송전용 변전소는 22kV에서 1호사나 3, 4호로 승합하는 그런 변전소고요. 그럼 3, 4호로 승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1호사로 강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 4, 5, 1호사 변전소가 중간에 또 송전용 변전소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1호사에서 22,900으로 갖는 그 변전소는 얘는 배전용 변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2.9는 이제 배전 라인이 되니까 전압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전압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 1호사에서 22,900으로 가는 22,900 모선부터는 지점이 관리를 합니다. 지점이. 어디 지점에서. 근데 그 변전소까지는 뭡니까? 그쪽 그 전력 관리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점이 이제 틀리는 거죠. 지점에서 관리를 하냐, 관리처에서 관리를 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도지사가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구청장이 관리를 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 갑자기 생각나는 6월 4일날, 선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등록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22%? 여자를 제했을 때, 여자까지 포함하면 이제 퍼센테이지는 줄어드는데, 22%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또 몇 프로? 5%인가? 세금을 안 내면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았다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5년 동안 그러면 먹고 산 게 없는데 어떻게 정치판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여당 쪽에 표가 많이 안 들어가고 야당 쪽으로 많이 몰릴 거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요즘 다 후보 단일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로 그냥 하도 위기감을 느끼니까 선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단일화해서 한다. 이번에 나왔던 게 어디더라? 1승 16패? 17패? 한 번, 선거에서 시의원인가 한 번 당선되고, 지금까지 16번인가 17번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1승을 언제 했냐? 딱 보니까 12번째 나왔을 때 한 번 시의원 당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80 몇 년도부터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희 동네에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맨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하는데, 지하철에서 맨날 하고 뭐 하는데, 그전에는 묻혀가지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1번, 2번 와가지고 뭐 마이크 흔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돋보입니다. 혼자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기호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외자거든요, 또. 이름이 외자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맨날 얘기하고, 지하철 올라가다 보면 맨날 얘기하고, 그래서, 저 사람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려졌습니다. 계속 하니까. 그래도, 본인이 한다는 건 그래도 자기가 거기에 대한, 야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감이 있거나 어떤 그런,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될지. 근데 이제 저희 지역구가 아니어가지고. 자, 전압, 특고압, 고압, 저압 이렇게 나눠지겠죠? 여기서 아까 22가 있고 345가 있고 154가 있고 22.9kV가 있고요. 발전전압이 있고요. 송전전압이 있고요. 배전전압이 있듯이 여기도 그 전압의 변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변전소도 아까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발전을 봐서 송전을 하기 위한 변전소. 송전에서 강압해가지고 떨어지는 변전소들. 이게 변전소가 어디 있냐? 바깥에 있냐? 안에 있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요즘 이제 환경친화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환경친화형으로 해서 나왔던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케이블 쪽을 뭐 어떻게 환경친화형을 할 거냐 하고, 변전실을 어떤 식으로 환경친화형으로 꾸밀 거냐. 그런 내용들이 2번 정도가 관련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공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변전실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 부지를. 여기서도 보시면 지하식 같은 건 어딘가 다 공원입니다. 공원이나 빌딩의 지하. 지하식 같은 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삼성 코엑스 아니면 구이동의 테크노마트 같은데 그런 데는 자기네들 변전소 부지가 없습니다. 원래 한전의 변전소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공간을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부 체납으로 내주면서 자기네들 들어와서 변전소를 쓸 수 있게끔 합니다. 대신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같은 건 어떻게 하냐. 22.9kV 같은 경우는 20메가를 못 받았습니다. 11, 14, 20,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받는 겁니다. 기부체가 하면서 20MV 받고 비상용은 14까지 밖에 못 받는데 20MV이다. 20MV를 2개 라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법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뭐니까 20MV를 2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용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한정 같은 데도 명동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건물 지하에 이제 변전실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노량진 같은 데도 사육시묘 옆에 변전소들이 있고요. 노량진 역에 가다 보면 옆에 한샘 건너편에도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변전소들이 있고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전소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변전소가 몇 개 있냐?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9,000개? 6,000개? 2,000년.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변전소. 그러니까 한전용 변전소가 한 1,000개. 발전기는 한 2,000대 정도. 발전기가 2,000대 정도. 근데 1,00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얘기 들었을 때 한 700개 정도가 됐었거든요, 변전소가. 그냥 증가됐을 거니까 그냥 한 1,000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냥 변전소를 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다 님비 현상 때문에 변전소 짓는다 그러면 난리죠. 요즘은 있던 철탑도 없애라고 난리인데 그래서 변전소를 이제 안 보이게 져야 되는데 요즘은 장례식장도 못 짓습니다. 하도 혐오 시설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청계산에 이렇게 예? 화장터 하나 만드는데도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사실. 결국 우겨서 짓긴 했는데, 큰 영향은 없는 거는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 갔다는 와봤는데,
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산 밑에다 이렇게 그 산 밑에 이렇게 일부는 나와 있고 일부는 들어가 있는 식으로 하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그때 8끼인가 이렇게 있던 것 같은데,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들이 있으니까. 안산 지역이 난리 난 게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들어오는데 자기 연구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예? 안산 지역은 폭격을 맞은 겁니다, 완전히. 뭐 노래방 같은 거 되겠습니까, 거기? 택시기사들 50%가 줄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만 줄은 게 아닙니다. 경기들 같은 것도 다 줄었죠. 경기들의 치어리더. 흥을 내야 되는데 못 내죠. 그 사람은 계정 휴업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기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죽으니까 지금은 경기 자체가 안 좋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뭐 술 먹을 일 줄어드니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하시면 좋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변전소의 기능은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서 매칭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전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변전소의 고전압 대용량이야. 변전소를 지키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압을 올린다는 건 용량을 크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765로 지금 승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765 변전소들 라인을 깔고 변전소도 용량을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켜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다 그러면은 환경 친화형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변전소도 뭐 지중으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초소형 SS. 초소형 SS라는 건 뭐냐? 면적을 작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AIS를 쓰다가 GIS를 해가지고 또 부지 확보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GIS로 지하에다 넣어가지고 만든다. 여기 보시면 도심지 전력 수용 증가로 해서 배전용 SS 건설이 많아졌다. 그래서 자동 제표를 자동 조작, 원망 감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다. 옛날 같은 경우는 5개 변전소가 좀 많았거든요. 5개 변전소에 뭐 어디 지역에 가면은 좀 3, 4, 5, 154 변전소 같이 있던 전력관리처 산하의 큰 변전소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이제 송전 쪽입니다. 거의 이제 송전 쪽에서 받아서 거기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제 변전소 쪽으로 보내주기는 그런 큰 변전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군데군데에다 조그만 변전소들을 많이 짓는다는 얘기죠. 얘가 변전소가 보내줄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22.9km 같은 경우는 30km 정도 보시면 됩니다. 30km. 얘가 이제 보내줄 수 있는 거리를 대략적으로. 그럼 30km 안에 변전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서울 시내만 해더라도 가까운 쪽인데 30km까지 안 갑니다. 왜? 용량의 문제거든요. 서울시는. 그러니까 30km라는 건 22,900으로 이제 변전소를 보내주지 30km 정도까지가 적정한 이제 배전 거리라고 본다고 하면은, 예? 그 부분이 넘어가면 그 안에 또 하나 또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없으니까 그 지역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도 하나, 그 지역에도 하나 이렇게 되면 되니까 변전소 개수가 적어지는데,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건 어떡합니까? 갑자기 빌딩들 늘어납니다. 재개발하면서. 아파트 단지 늘어나는데 그 전에 있던데 거기 변전소 하나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 사이사이에 뭔가 변전소들 들어가고 성당은 또 못 얻습니다. 성당은 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세월호 하면서 보니까 유병헌 그 금수원에 나와서 종교단체 활동하는 거 못 하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는 힘을 못 씁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면 이제 교회 부지 옆에 이렇게 한다든가 그 교회 부지나 이런 것들 다 살아남습니다. 어떻게든 건들 수가 없거든요. 발전소의 접지 설계. 여기서 보시면은 접지가 뭐냐? 근데 이 접지는 아니까 접지 설계에서는 접지를 왜 하느냐? 이게 나온 거죠. 기기보호, 인체보호 이겁니다. 결국 기기보호, 인체보호. 그리고 그 접지에 따라서 사고 전류를 확보해가지고 보호 계정의 동작 전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접지 설계에서 토체소 접점 인안보, 토체소 접점 인안 그리고 보호 정도. 토양의 특성을 검토하라 이거죠. 왜? 대지에서 얼마만큼의 접지 저항이 나올 수 있는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면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최대 지락 전류.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사고 전류를 계산을 해서 거기서 이제 분류가 되겠죠. 가공지선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한 60% 정도 분류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고에서 뭔가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압이 인체가 접촉했을 때 위험한 전압이 1500에서 한 2000V가 된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만졌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압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접지장의 값이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접지장을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그 접지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접지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라인을 깔고 계산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위 경도를 계산해서 거기서 접촉 전압하고 보폭 전압을 하는데, 접촉 전압이 위에 있으니까 보폭 전압보다는 높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던 게, 이 토치에서 접점 이난번호만 알면 접지 성계의 순서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외워지는 게, 접촉 전압하고 보폭 전압의 등가 회로가 조금 헷갈립니다. 등가 회로. 근데 이거는 그 그림만 보시면, 그림 보고 설명만 드리면, 이거는 하나만 딱 알아두시면 그냥 그림 그리기 쉽습니다. 0.116이라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지만 됩니다. 0.116 나누기 루트 t라는 건 이따 나올 텐데 그거 외워주시고, 몸은 3로에스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3로에스가 어떤 땐 1.5가 되고 어떤 땐 6로에스가 됩니다. 어떤 땐 반으로 되고 어떤 땐 2배가 된다. 3로에스를 나눠서 1.5S나 6S가 된다. 6로에스가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의 특성을 검토한다. 자, 토양에는 이제 토지 저항률이 있는데, 토질이 어떤 거냐? 수분이 얼마가 있느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결국 온도죠. 그리고 그 안에 용해 물질의 농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보통 이제 토양의 특성에서 수분하고 온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원어의 사전급법은 뭐라고요? 제가 EPC 계속 얘기했죠. 그럼 뭡니까? 저기 전원을 연관을 해가지고 뭡니까? C를 통해서는 뭡니까? 전류하루고, P를 통해서는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사전극이라는 건 4개의 전극을 꽂는 겁니다. 4개, 수식 같은 건 그냥 보십시오. 수식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뭐해서, 이거는,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수식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20D라는 거는 간격을 가지고, 로가 이 대지 고유 저항이거든요. 20배의, 정도의 어떤 거리를 띄워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보면은 나중에 보면 10m 이상 이게 띄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왜냐면은 요게 내려가면 그 주위에 반원구처럼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얘가 접지봉을 박았죠. 그럼 접지봉을 박은 데서 주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가까운 데다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도 또 영향을 받겠죠. 뭔가 흘려졌을 때. 그래서 얘를 적절하게 떨어뜨려줘야지, 만약 얘 쪽의 영향이 서로 다르게 영향을 안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접지봉을 박을 때 어느 정도씩 떨어뜨려가지고 접지봉을 박아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A라는 거리만큼, 그게 10m 이상.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여기선 10m 이상 못 박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건 데서. 그래서 이제 아까 후권식을 하는 거고, 이제 공장 같은 건 10m 이상 박아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점차 안 되면 1m 하다가 그다음에 2m, 3m, 3m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막 변화가 되더라고요. 왜 1m 쪽에서는 간섭을 받으니까 뭔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확한 값이 안 나오고, 이게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에서는 뭔가 이렇게 안 될 거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평준화된 값이 나올 거고, 너무 멀어지면 또 오차 때문에 이렇게 변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61.3%의 법칙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그 정도 비율로 나오는 데가 평균 값이 된다 이겁니다. 그 라인에. 이게 건축전개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시험 문제 보시면 되고요. 코올라시 브릿지법은 3개. 그냥 3개만 생각하십시오. 3개 삼각형. 토양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지 고유 저항을 측정을 했다. 대지 고유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원어의 사전급법하고 코올라시 브릿지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최대 지락 전류는 아까 얘기했죠. 발전소로 한 60% 정도 분류돼서 흐르니까, 이건 IEEE 스탠다드 80의 1986이나 2002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인체가 접촉하거나 보폭할 때 그 인체의 몸무게도 사실은 있습니다. 몸무게가 70kg, 60kg 있거든요. 그 몸무게를 기준해서 아까 토지의 그 몸의 로에스 있죠. 몸의 저항률이 계산이 된 겁니다.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아까 3로에스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최대 지락전류는 들어온 거에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한 50카가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40카 정도, 20%인 부분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한 50카 정도에서 한 30카 정도는 남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30카가 흐를 때 1500V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1500에서 2000V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항값을 구해가지고 그 저항값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포설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1500에서 2000V가 넘어가지 않게끔 앞에서 계산된 최대 지락 전류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저항값이 나올 거고, 그 저항값이 저항값보다 크게 한다는 거는 저항값보다 작게 해야죠. 크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압이 올라가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거기서 선정된 저항값보다 낮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매도옴 이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매도옴 이하. 왜? 선정된 그 저항 이하로 돼야지만 전압이 안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치 볼테이지가 요거보다는 커야 되고, 스텝 볼테이지도 요거보다는 이 저항값보다는 크게 나타나게끔. 왜? 이 값이, 그러니까 이 접지 저항값이 작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작게 나오게끔 저항값을 선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R은 I분의 V 아닙니까? 이게 V죠. I고, 그럼 거기에서 생각하는 저항, 어떤 안전 저항이 있을 텐데 그 저항값보다 낮은 저항값이 되게끔 해야지만 전압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개념은. 요 개념은 이 스텝 볼테이지, 이 저항값으로 하면 이 스텝 볼테이지가 우리가 계산한 값보다 낮은 스텝 볼테이지로 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 2000V입니다. 0.067이죠. 요거보다 낮은 저항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얘는 그대로일 때, 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2000V가 아니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전압 상승치보다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도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얘 2스텝 볼테이지라는 게 요 볼테이지인데, 그 볼테이지에다가 뭐 어떤 개수를 곱해가지고 이 전류는 요건데, 그거보다 낮게끔 나오게끔 저항값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건 뭡니까? 요거보다 낮게끔 저항값을 설계를 해주면은 이 전압은 떨어진 전압이 될 거다 이거죠. 요거보다, 목표치보다 떨어진 전압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근데 수식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은 결국 스텝 볼테이지나 터치 볼테이지가 높지 않게끔 저항값을 낮춰줘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접촉전압이 있고 보폭전압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접촉전압은 발사에 걸리는 거니까 간격이 작죠. 그러니까 작은 전압이 걸릴 거고, 접촉전압은 위에서부터 잡았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잡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길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저항 성분이 또 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전압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밑에 있으니까 작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높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개념적으로 일단 잘 모를 때는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개념적으로. 허용조차자군 인체가 철구 등에 손을 댄 경우. 근데 뭐라고요? 아까 1000 플러스 0.116 나누기 루트 t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이 1000은 몸의 저항입니다. 몸의 저항. 보통 1000오hm 정도 합니다. 1000에서 한 2000오hm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손이 물에 접속이 되면은 500ohm으로 떨어집니다. 저항이. RB가 베이스입니다. 몸. RB 플러스 2분의 RF. F는 뭘까요? 푸트. 다리. 여기서 딱 생각하셔야 되는 게 등가열을 그리는 어떻게 합니까?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손을 잡았다는 얘기죠. 손을 잡았으니까 땅으로 흐르는 부분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을 통해서 흐르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매칭을 해보면은 여기서 지락전류가 딱 치고 들어왔다.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게 있고 이쪽으로 흐르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뭐라? 이쪽으로 흐르는 게 있고 이쪽으로 흐르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쪽으로 흐르는 것에서 R베이스가 나오죠. R베이스가 나오고 다리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리는 2분의 RF가 됩니다. 서 있으니까 다리 가면서 다리는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붙지 않습니까? 왜? 몸을 통해서 내려갔으니까. 몸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를 개념을 어떻게 잡으셨냐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몸을 통해서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몸을 통해서 내려가니까 얘는
병렬이 됩니다. 이렇게 몸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다리 있고 몸이 있습니다. 다리 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안 지나갔죠. 안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얘는 RB 플러스 2분의 RF가 되죠. 얘는 어떻게 합니까? RB 플러스 2RF가 됩니다.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3로에스만 기억하면 이게 3로에스라고요. 다리 3로에스를 다리를 두 개로 나눴으니까 얘는 1.5로에스가 나온다고요. 3로에스라고요. 얘는 6로에스라고 나온다고요. RB는 뭐라고요? 무조건 1000옴이라고요. 무조건 1000옴. 1000 플러스 얘는 그러면 딱 만졌을 때 그러면 얘는 딱 만지면 이렇게 지나가고 얘는 이렇게 될 때 이쪽으로 지나가지만 요 다리 사이에도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서 있는 놈은 여기에 저항 하나, 다리에 저항 하나, 여기 저항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옵니다. 얘는 다리가 이렇게 병렬로 돼 있으니까 다 붙었으니까 여기 저항이 없죠. 그럼 여기에 저항 하나, 여기에 저항 하나, 다리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저항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여기 하나 저항이 두 개가 나왔죠. 요 다음 걸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항이 세 개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다 보면은 딱 어떻게 나온다고? 세 개가 나온다고요. 이거 그림을 잘못 그리는 건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 있다고. 다리 딱 왜? 손을 안 댔으니까 뭔가 지금 요 사이에도 얘가 병렬로 걸리는 거지. 다리 사이에 병렬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리 바깥에 이쪽하고 이쪽은 있습니다. 저항이 무조건. 밑에 저항이 무조건 두 개가 있다. 근데 다리가 내가 손으로 잡았을 때는 뭡니까? 이쪽으로 연결됐으니까 여기 있던 저항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병렬인데 내가 이쪽으로 잡았으니까 이쪽으로 병렬이 되니까 여기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안 잡았으니까 얘가 병렬이 되니까 이쪽에 저항이 하나 생기죠. 다리 사이에 저항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 개념은 잘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개념만 잡아놓으시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개념 잡을 때 힘들었는데 처음에 잡았으니까 몸체에 저항이 있죠. 다리 양쪽으로 걸리니까 이게 병렬로 되니까 여기 저항이 없는 겁니다. 여기 요 다리 사이에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요 다리 사이에 저항 여기에 있는 거고 아까는 이 옆으로 이렇게 나갔죠. 옆으로 통과해서 나갔으니까 그쪽에 저항이 있는 거고 다리 사이에 저항이 없는 겁니다. 다리 바깥으로 나가서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고 그럼 RG1, RG2가 있는데 요 사이에 요 전압이 얼마나 걸리냐. 요 다리 사이의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1000옴. 0.126 나오는 게 T에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3로S라고요. 발각. 3로S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보폭전압. 똑같은데 양다리 사이에 걸리면.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다고요. 다리 사이에 있는, 얘 나가는 거 하나 있다고요. 여기 들어오는 거 하나 있다고요. 여긴 세 개가 된다고요. 요걸 안 잡았으니까 요 다리 사이에 저항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서 있으니까. 여기 부분만 키포인트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요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이렇게 가서 가니까 그냥 ERF가 되는 거고 요 사이는 저항이 하나 있는 거고 그 키포인트로만 보여주시면은 나중에 요게 들어간 겁니다. 아까는 이게 없었죠. 이게 없고 어떻게 합니까? 요거하고 요게 이렇게 병렬로 연결됐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서 RF가 두 분의 인도 됐으니까 사실은 요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키포인트를 잡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지공 계산할 때, 요 박으면은 요거에 2파이만큼의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반원구로 2파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접지봉이 다수인 경우, 저도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딱 보면은 2파이 L분의 로인데, 로그에다가 해서, 사실 보면 이 거리에 대한 면적을 곱해가지고, 면적 부분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수식까지 다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점수는 나옵니다. 25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토치에서 접점 이남부에다 등가, 임피던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쓰면은 17, 18점 나옵니다. 다른 데서 또 받으면 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저도 봐도 모르는데 채점자가 보면 알겠습니까? 채점자도 모범 답안을 보고 있는데 모범 답안에 없는 거 써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요건 좀 틀려집니다, 요거는. 망상접지에서 여기서 A하고 E 부분은 이 면적에 대한 걸 합하는 거니까 요거는 뭐 써놓으시면 좀 좋긴 하죠. 그러니까 요 총 도체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이 얘기죠. 왜냐면 이거는 그 IEEE 스탠다드 80에 보면은 80m, 60m 해가지고 이거 계산해서 했던 예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뭐 길이 정도는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접지 방식, 기기 접지, 개통 접지, 내부 접지, 단독 접지, 연돌 접지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설명드리기가 뭐해서요? 전이경도. 아까 스텝 볼티지는 뭐예요? 발 사이에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 걸리네요? 터치 볼테이지는 한 60에서 80% 걸리네요? 여기서 터치 볼테이지가 항상 높아야지만 됩니다. 인체 안전성 측면에서. 그건 뭐냐입니까? 바닥의 전압이 낮다라는 것은 바닥을 통해서 뭔가 바닥의 저항값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에. 사람의 저항값보다 바닥의 저항값이 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땅을 통해서 흘러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스텝 볼테이지라는 건 사람이 이렇게 만졌을 때 몸에 이렇게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지금. 다리 사이는 전압이 작게 걸리고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사람 몸의 저항이 크고요. 땅의 저항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몸의 저항이 크다면서요. 땅의 저항이 작다면서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몸으로 흐르니까요? 아니죠. 땅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스텝 볼테이지가 터치 볼테이지보다 작게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고 나면 어려운 건 아닌데 자꾸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죠. 개념적으로 보시면은. 인접 도치에 대한 대체. 그거는 이제 사고 전류가 흘러갔을 때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좀 떨어뜨려라. 아니면 뭐 그 절연을, 그러니까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 절연 TR로 절연을 하라. 절연 조인트를 사용해라. 가스관, 뭐 수도관 여러 군데서 접지해라. 그러니까 분배를 시키라는 얘기죠. 접지를 많이 한다는 건 접지장을 낮추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절연한다는 것도 접지장 자체를 갈라놓는 거죠.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 안전성을 봐가지고. 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계단을 올라가다가 감전돼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계단 스위치를 누가 접지를 해놓나요? 안 해놓죠. 근데 송전선이 떨어지다가, 배전솔로가 떨어지다가 건물 내에 걸쳤는데 건물 내에 이제 그 옆에 손잡이들 있잖아요. 계단에. 거기 걸친 겁니다. 그걸 잡고 있다가 이제 감전돼서, 사망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다 접지를 하나요? 제가 보기엔 그 계단에 손잡이까지 접지하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건물 전체에 외암 접지는 해도요. 외암은 접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본체는 어차피 철근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땅속에 접지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콘크리트 위에다 그냥 꽂아만 놨습니다. 그러니까 접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고 딱 보시면 이제 계단을 잡고 올라갈 게 아니라 그럼 벽을 잡고 올라가시겠죠, 또. 하여튼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용접기 때문에 옆에 있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래서 그런 사고 사례들을 저 같은 건 조금 봅니다. 그 안전공단에서 강의할 때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 조금 조심을 하게 됩니다. 더. 그래 보완을 한다. 보완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접지장을 저감하게 해서 전이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고저항 표면을 한다. 아스팔트가 3000옴 정도가 됩니다.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매니에 보시면 3000옴, 그 다음에 밑에 매돔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계산한 수식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3000옴 정도 됩니다. 아스팔트가. 제 기억으로는. 잘 보시면은. 접지 전류를 낮게 제한하고, 그 다음에 접지장 저감 방법을 사용한다.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이게 나왔던 게 엑사이티? 접지? 해가지고 그게 접지봉 하나 박는데 1억씩 했었죠, 옛날에. 근데 그거는 이제 접지장대를 뭐 뿌리지 않아도 뭐 평생 간다 그래가지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 엑사이티 코리아가 지금 이름을 바꿔서 노이지 프리미어 랩인가? 그쪽에 하고 계시고. 거기 이제 조대훈 전무이사가 옛날부터 접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노이즈나 접지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부분만 하고 계시는 거고요. 대지 저항력. 아까 보셨죠? 토지의 고유장을 측정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접지극의 형상, 접지극의 크기, 접지극의 매설 깊이, 대지 저항률에 따라서 틀려진다.
접지 설계를 할 때. 그래서 대지저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고유저항을 측정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그 방법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아까는 2개밖에 없었죠? 뭐가 있었죠? 예, 원어의 사전구법하고 코올라시 브리지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전압전류계법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서 보시면은 대지저항률 결정률, 수분, 공기, 토립자의 크기 이렇게 나왔죠? 온도입니다. 온도. 물이 들어가고 온도입니다. 수분하고 온도하고요. 그 다음에 토양의 특성. 토양이 어떤 거냐? 대지의 접지 전극을 매설하는 이유. 이건 그냥 지구가 워낙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가 빨아들이는 힘이 커서 거기다 접지봉을 하면은 지락전류 같은 게 그쪽으로 다 빠진다.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요. 거대한 콘덴서로. 자, 아까 제가 반원구가 된다고 그랬죠. 반원구가. 그래서 2파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원어의 사전구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측정법인데 원어 보링전극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검측법. 슈럼버그 전극배열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사전구법을 아까 위너라고 돼 있는데 이건 원어라고 돼 있죠? 원어가 맞습니다. 원어도 이게 지금 외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위너는 아니고 외너의 사전구법입니다. WI가 아니라 WE입니다. 외너의 사전구법에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EPC라고 결국은 EPC인데 이거는 지금 전압전류계법인데요. P가 가운데 있고 EPC는 요걸 3개로 줄인 겁니다. 하나 기준전위에서 E하고 P 사이에서 전압 걸리고 E하고 C 사이에 전류가 흘러가는 그게 이제 전이착에 의한 직독계법 해가지고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그거의 개념을 두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 거리계정격 똑같죠? 전압하고 전류 받아가지고 임피던스 계산한다면서요. 얘도 뭡니까? 전압하고 전류 흘려가지고 임피던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원어의 사전극법을 보면은 이 그림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예, 아까도 보시면 20D라고 돼 있죠. 20배 이상 띄우라고 제가 몇 미터 이상 접지봉을 박은 거에 대해서 하라고. 근데 접지봉을 박는 게 한 75cm까지 박으니까 근데 20배니까 그러면 15m 아닙니까? 근데 75cm까지 박나요? 여러분 박는 거 요 조그만한 거 요거 박습니다. 이거 그거 박아봤자 한 50cm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10m 이상 띄우라는 겁니다. 10m 이상. 나중에 보시면 그 장비 사면은 요 정도짜리, 한 30cm짜리, 한 20cm 좀 넘는 거 하나 들어있거든요. 접지봉 몇 개. 그럼 그거 땅에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20배 이상을 띄어서, 이거에, 그래야지만, 다른 데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m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금의 변전소에서 접지정을 측정하는 방법. 전이강압법이나 임펄스식을 이용해야 된다. 왜? 매시 접지극이나 대금의 접지체의 접지정 측정은 일반적인 접지저항 측정기는 측정이 잘 안 된다.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전이강압법 할 때는 뭔가 장비가 뒤에 들어간다고요. 좀 큰 게. 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힘센 놈으로 밀어줘야 되니까. 근데 전이착에 대한 직도법은 뭐라고요? 힘센 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직접적으로 읽어드리니까 좀 낫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접지저항 1옴 이하로 권장하면 되죠. 보통 계산해보면 1옴, 2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변전소 같은 경우 한전에서 쓰고 있는 전이강압법 그림을 보시면요, 딱 보시면은 어떻게 됐냐면 진공관 전압계, 슬라이더 AC전, 슬라이드악스가 있고 절연변압기도 있고 전원전압정도 있고 극성도 막 바꿔주고 있죠. 뭔가 장비가 연결돼 있죠. 지금 슬라이드악스 같은 것도 있고 전압계도 걸려 있고 진공관이니까 일반 전압계가 아니라 뭔가 장비가 설치된 거죠. 그런 것들을 걸어놓고 뭔가 이게 접지 전극이거든요. 왜? 발변전소 같은 접지 전극이 이렇게 크게
교육장 이상만큼 깔려있을 겁니다. 왜 변준수가 이거 이상 되지 않습니까? 보통 가면은. 그 밑에 다 깔려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서 하나 뽑아낸 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장비를 연결해서 요 밑에다 다 뿌려줘서 접지장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거리를 얼마 돼 있습니까? 떨어뜨리라고 돼 있죠. 영향을 미치니까. 아까처럼. 너무 가까우면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니까 얘도 보시면 EPC입니다. 뭐라고요? E. 접지, P, 전압을 걸죠. C, 전류죠. EPC라고요, 똑같이. EPC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는 장비가 있으니까 조금 더 거리를 떨어뜨려줘서. 그럼 여기 X라고 하면 여기가 100m면 쟤는 훨씬 더 떨어뜨려줘야 되겠네. 힘이 세니까. 이거는 그냥 이 그림을 해서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전압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이게 적절한 값이 나오더라. 뭐 이 얘기입니다, 그냥.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전위강압법을 했는데, 뭐라고요? L1하고 L2는 약 1km를 한다. 엄청나게 거네요. 아까 거리 때문에 아까 20배 이상 띄우라면서요. 아까 뭔가 이제 박은 부분에 대해서 20배 이상 띄우라고 해서 제가 10m 이상 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m 정도만 떨어뜨려도 됩니다. 대략 그 정도 개념으로만 하면은 접지장 값이 잘 나오니까 측정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위강압법을 할 때는 하고 전압계는 1500V, 전류계는 150A 이렇게 돼 있네요. V0하고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똑같이. 이런 것들. 사실 요거 읽으셔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보면은 이쪽 측정하고 이쪽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딱 돼야지만 정확한 값이 나온다. 그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거 할 때 저거 다 안 쓰거든요. 전위강압법 그림 정도만 그려도 훌륭합니다. 그냥 어려운 건 없지. EPC니까 가운데 접지 전극 있고 왼쪽에 P 있고 오른쪽에 C 있는데 왼쪽에 P 쪽에 전압 걸어놓고 오른쪽에 전류계 걸어놓고 전류 쪽에 뭔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 악스 하나 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 뒤쪽 70 저기가 9번이었네. 뒤에 또 나오죠. 거기 가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용 접지. 접지 쪽은 좀 끝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접지가 끝나야지 그 다음에 또 변압기가 나오니까. 자, 공용 접지 쪽 보시면은 접지 전극에 개개, 기계, 기구를 모아서 공용하는 접지. 독립 접지는 따로따로 접지하는 거예요. 공용 접지는 같이 묶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접지 전극 간에는 통상적으로 20m 이상 이격하고 있을 때 접지 효과가 우선. 왜냐면 아까 20배 이상 띄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접지봉을 박는 거는 한 75cm 정도를 박습니다. 1m 가까이 박기 때문에 여기서는 20m 이상 띄우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아까 왜 10m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들고 다닌 측정기는 75cm 정도의 그 봉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그냥 조그만 셋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죠. 접지장기에 보면은. 그래서 텐트에 폴 박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몇 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10m 정도만 떨어뜨리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접지봉을 박는 깊이에 따라서 이제 그 간극을 넓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배 이상을. 여기서는 접지전극 같은 거 우리는 이제 이거는 실제로 접지전극을 박은 거니까 75cm 이상 밑으로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20m로 나온 거죠, 그냥. 정 안 될 땐 나중에 20m로 그냥 딱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다. 그냥 20배 이상. 그래서 20m. 요걸 20m 이상 떨어뜨려지지 않으면 뭐라고요? 접지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이 전위 분포가 여기 가서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 박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간섭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서로. 얘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이격거리가 20m일 때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안 흐르나요? 얘도 다 흐르죠? 여기도 또 박으면 얘도 다 흐르죠? 다 흐르죠? 요거에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라는 얘기죠. 공용 접지 부분은 하나로 다 묶어버린 거고, 다. 그럼 뭐 하나로 다 묶었으니까 접시선이 적게 들죠. 보수 점검도 용이하죠. 근데 하나로 다 묶어버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접지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게 좀 덜 할 겁니다. 뭐 여러 군데다 탁 박으면은 벽면이니까 접지장이 뚝뚝 떨어진데 얘는 그냥 하나에다 그냥 통째로 박았다면서요. 이런 건 좀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접지 그게 끊어지면 난리 나는 겁니다.
공용 접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모아가지고 그쪽에 많이 박았다는 얘기지. 사실은 접지 전극을 하나만 박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게 녹슬고 그러면서 부식이 됩니다. 오래되면은. 접지 전극 총수를 점검한다. 뭐 여러 개 깐다는 얘기죠. 공용 접지 문제. 접지 전이 상승 파급에 영향을 주고. 전이 상승의 파급이라는 게 여기 지금 묶어놨습니다. 묶어놨다는 건 뭐 편단 접지, 그러니까 접지를 잡아서 요 계통 이렇게 따로 가고 요 계통 따로 갑니다. 그럼 문제되지가 않는데 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뭔가 외부에서 번개가 딱 쳤다. 번개가 딱 치면서 이 접지 전극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요 지점에 전이가 올라갔습니다. 뚝. 그럼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기기들은 거기서 몇 볼트씩 올라가겠죠. 그럼 전체 등전이 개념으로 보면 전이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다. 그러니까 전이 상승 파급에 효과를 준다는 얘기죠. 다. 다른 기 쪽으로도 다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가 치고 들어오면 그 지점의 전이가 다 올라가니까. 그 얘기입니다. 공용 접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은 대형 건축물 같은 건 구조체 접지 방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건물을 어떻게 짓냐면요. 쇠로 철근을 만들죠. 그 다음에 땅에다 박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다가 뭘 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슬레이트 있죠. 슬레이트 같은 거를 위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쇳덩어리를 올린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살짝 부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옛날처럼 여기다 뭐 철근을 다 박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위에도 철근 콘크리트를 다 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이게 다 굳으면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하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냥 철근 꽂아가지고 철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철근을 박습니다. 박고 조립을 해가지고 올라가죠. 조립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요 밑에도 슬레이트를 깔고 그 위에다 살짝 뭐 위에만 올려가지고 하게끔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철골 구조물로 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죠. 이옴 한전 쪽에 그 변전소 접지 설계하다 보면 대부분 이옴 이하입니다. 무조건. 왜 아까 그 스텝 볼티지 부분을 낮춰주기 위해서 아까 R은 이옴이라면서요. 얘가 이옴이다. 그러면은 얘가 2000볼트라고요. 그러면은 얘는 1000 암페어 1카 이상을 흘리지 말라는 얘기네. 아니 1카 이상을 흘려줬을 때 그러니까 1000암페어 이상 흘러졌을 때 이옴 이하라는 거는 1000암페어를 이하를 흘려주더라도 전이 상승이 요거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갔을 때 우리 인치에 흐르는 전압이 높지 않게끔 하려면은 저항값이 2옴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카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겠죠.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구조체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뭐냐 150 나누기 고압전류 1선 지락전류가 이종 접지장입니다. 이종 접지장. 변압기 내부에 접지장이 있죠. 그럼 변압기 내부 2차 측에 어떤 기기들이 있었을 때는 그 기기를 통해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기계기구 접촉할 때는 변압기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그때 그 이종 접지장 값보다 낮도록 뭔가 접지장 값을 낮아야지 사람한테 안전하다 그런 개념이고요. 1종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기기 접지입니다. 15옴. 요거는 이 변압기 접지니까 사람이 접촉했을 때는 그쪽으로 뭔가 통과했을 때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조체를 썼을 때 안 썼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쓸 건 없을 것 같고 공용 접지가 뭐다? 장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요 정도까지만 해서 10점짜리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점짜리로는 쓰기에는 나오면 어쩔 수가 없고요. 25점짜리 쓰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10점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정도만. 뭐 이런 내용들까지 다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지고요저항 측정 방법. 요게 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전압전류계법에서 뭐라고요? 워너의 사정거법, 코올라시 브리지법, 전이강화법.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아까 거 두 개 듣고 나서 이거 보니까. 그래서 워너의 사정구법은 P 해가지고 바깥에 전압, 그리고 가운데 전류, 아니요, 바깥에 전류, 가운데 전압. 이렇게 돼 있었죠. 콜라시 브릿지 보면 3개.
요거 전입강압법은 EPC 3개, 전이차계식 접지장계 EPC 3개, 전압강압식 접지장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지 알 것 같고, 그 다음 훅구원식 정도가 있다. 접지장의 결정, 아까 형상, 크기, 깊이, 저항, 그리고 이거는 접지장의 결정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더 들어가는 부분이 뭡니까? 수분, 가장 필요한 게 수분하고 온도입니다. 수분하고 온도, 물하고 온도, 그리고 토지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공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가 바로 수분하고 온도하고 다 합해집니다. 공기, 수분, 온도, 그 다음에 종류.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갑니다, 이게. 그렇게 가고 나서, 그 다음 그거에 의한 접지극의 형상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렇게 가는 거죠. 토양의 고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측정 조건인데 그 측정 조건이 여름이냐, 겨름이냐,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건조한 시기, 기온이 낮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라고요? 딱 수분, 온도, 공기, 이겁니다. 수분, 온도, 공기. 이게 뭐냐? 강낭콩을 키울 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강낭콩을 햇빛에 발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잔뜩 줘야지만 됩니다. 따뜻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잘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고유정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발화가 잘 되게끔 어떤 식물이 잘 생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애들 가르칠 때 이게 강낭콩 이거 하면서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거 강낭콩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도 따뜻해야 되겠죠? 공기도 따뜻해야 되겠죠? 공기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지. 토양이 좋아야 되겠죠? 아까 뭡니까? 땅이 좋아야 된다. 토양의 고유정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강낭콩을 생각한 겁니다. 그냥, 요건 강낭콩을 생각하면 딱 좋겠다. 근데 거기다 뭔가 꽂을 때 이제, 강낭콩은 적당한 높이에다 꽂아줘야지만 돼요. 저 땅속에다 꽂아주죠? 햇빛은 못 받습니다. 죽습니다. 너무 위에 올려놓죠? 또 안 됩니다. 적당한 높이에다 이게 꽂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접지극의 매설 깊이, 접지극의 크기, 강낭콩이 좀 깨끗한 건지 좋은 건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잘생긴 놈, 이거 발화 잘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적당하게 크기가 어느 정도 큰 놈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나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외웠습니다. 요거는 딱. 그러면 아까 토채서 접점 미남부 해가지고 쭉 연결돼서 나오니까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무리 없이 대지 저항률에 대한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대지의 접지장 결정령이 수분, 온도, 공기, 크기, 토립자의 크기, 땅이죠, 결국은. 이 크기가 적정해야지 공기가 잘 들어가고 온도가 유지가 잘 되니까요. 원어의 사전급법 뭐라고? 4개라고요. 근데 바깥에 전류, 가운데 전압이요.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가운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딱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거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 바깥에가 전류 흐를 거고 가운데는 그냥 꽂아만 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얘는 병렬로 연결된 거니까 얘는 전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헷갈립니다. 이게 가운데가 전압인가 전류인가?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바깥에는 이제 끌고 나가서 뭔가 흘려줘야 되니까 거기는 전류고 가운데 이렇게 톡 튀어나왔죠. 그럼 가운데 꽂아져 있으니까 그냥 병렬로 꽂아놓은 것처럼 보니까 전압이고 20배 이상 이런 것들은 적어주시면 되죠. 아까 20배 A는 20D 이상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셨다가 접지장 계산 R은 I분의 V다 2파이 아까 얘기했던 거 콜라시 브릿지 삼각형 쓰면 된다. 전이강압법 그 다음에 전이강압법 나오겠죠. 전이강압법 뭐라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전압 오른쪽에 전류 그 다음에 슬라이드 악스 있고 진공관 전압기 있고 그냥 그림을 간단하게만 그려주셔도 된다고요. 진공관 전압기만 그려주면 되고 여기 지금 그 전류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전류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맞네. 이렇게 C 이쪽으로는 2에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흘려주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전이차계법이 있겠죠. 전이차계법. 직독하는 법.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뭔가 요 길이 정도 측정하는 것만 보시면 된다고. 다른 거 말고.
다른 건 이건 좀 어렵습니다. 4L분의 로. 옛날에 이거 뭐 공부하다가 막 머리 아프더라고요. 어떤 때는 2L이고, 어떤 때는 2πR이고, 어떤 때는 4L이고, 이 건축전기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제가 옛날 접지를 잠깐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근데 접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발변전서 접지 설계까지만 하자. 그러고 그만뒀습니다, 그냥. 4L분의 뭐 R분의 나오고, 2πR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은 뭘 알면 된다고? EPC만. EPC. 근데 여기서 EPC라고요. E하고 P 사이에는 뭐라고요? 전압이. E하고 C 사이에는 전류가. 여기 아까 10m 이상이라고 돼 있죠, 여기. 그래서 얘는 그냥 들고 다니는 거니까 10m 정도 보시고, 아까처럼 이제 전위강화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매설을 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걔는 20m 이상이고요. 요건 뭡니까? 결국은 여기 흘려주게 되면 이제 검유계가 0일 때 저항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딱딱 맞춰지는 지점에서 저항값을 보면 그게 맞다 이거죠. 전압강화식.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EPC를 해가지고 정전류를 해가지고 전압이 떨어지면 뭐 측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내용은.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대지저항률 측정기.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답니다. 후콘식은 설명되었죠, 2개. 하나,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안에 CT가 2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뭔가 흘려주죠. 흘려준 거에 대해서 얘가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4.5kHz라고 돼 있네요. 측정 방법이 간단하나 CT의 무게로 다소 무겁다. 다다코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크기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봇대도 측정했다고 그랬죠. 전봇대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쇳덩어리, 예, 그런 거 들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전봇대는 제가 측정해봤는데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왜냐면 전봇대마다 접지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다중접지가 되는 겁니다. 전봇대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중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탑도 접지장 측정한다고 그 전봇대 쓰는 거 그거 빌려다가 해서 철탑 접지장도 측정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전봇대도 한번 해보고. 근데 사실 그거는 써봤는데 정확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제가 철탑도 점검하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점검하는 게 결국 뭐냐? 뭐 자외선 가지고 이렇게 찍어보고 하는 겁니다. 애자 쪽에 뭐 코로나 같은 게 나오느냐.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그 개수세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다 돌리면 얘가 철탑의 어떤 그 강도 같은 거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그 강도 계산해주는 설계사에다 가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다 그 기스자 도장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 설비 이상 없고 여기 뭐 접지장이 이상 없고 뭐 육안상으로 판단했을 때 이상 없고 해가지고 철탑에 이상 없다 뭐 이렇게 그냥 보고서를 쓴 겁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강도거든요. 그래서 뭐 토크 같은 거 재보고 올라가서 이제 토크 이렇게 몇 개 재보고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이제 사람들 시키고 저희는 이제 코로나만 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자외선만 보고 접지장 측정하는 건 보고 그 철탑에 관련된 것들 다른 업체가 와서 했거든요. 아,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냥 그때 잠깐 그 경험은 했었습니다. 네, 다 도장값이더라고. 프로그램 돌리고 도장 찍은 다음에 도장값. 다 똑같죠. 설계해놓고, 뭡니까? 설계사 도장값 찍어놓고 도장값이죠. 여러분의 도장값을 올리셔야죠, 빨리.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변압기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